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비가 조금 살짝 오는데 뭐 많이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좀 흩뿌리는 정도. 이렇게 보슬보슬 오네요. 어 지금 이제 뭐 TI 홈페이지에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그 에너지 기술 산업과 관련된 그냥 개인 의견이죠. 일개 엔지니어의 의견을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원전과 관련돼 가지고 그 태양광 기술을 의 분야를 굉장히 이렇게 비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전기과이고 뭐 태양광 관련된 분야도 그 저희 산업 분야나 제 연구 분야랑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 반박을 했죠. 뭐 반론까지는 아니고 그게 제 의견을 말했는데 그런 분들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의 편견에 대한 뭐 다른 약간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우선은 뭐 우리가 물론 저는 제가 뭐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인류의 어떤 생활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전기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퍼센티지가 큰 거는 원전이죠. 원전. 물론 나라마다 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퍼센티지가 높은데 뭐 어떤 경우는 화력이나 뭐 수력 같은 것들도 있고 수력은 퍼센티지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게 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와서 전 세계 시장 평균적으로 많이 높은 거는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어떤 보통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 에너지 말고 기타 에너지라고 하면은 석탄 혹은 석유 혹은 가스 이런 것도 아마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대체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에서 나오는 거는 물론 얘네들을 태워서 전기로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 얘네들은 저 뭐라고 하죠? 재료죠, 재료. 물론 우리가 뭐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열 에너지로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일단은 뭐 그런 거 빼도 대부분 석탄이나 석유는 재료 혹은 어떤 우리가 석유나 디젤 같은 어떤 원료 그러니까 재료라고 말한 게 여기서 이제 원료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고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보통 열 에너지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관련된 어떤 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재생 에너지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뭔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이슈가 못 되었던 어떤 배경이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른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굉장한 단점이거든요. 예를 들어 원전이나 화력이나 뭐 수력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모두 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수력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 저장성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게 어떤 컵이나 이런 어떤 깡통에 담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약간 그런 개념. 적어도 그런 우리가 전기든 열이든 어떤 재료든 그거를 얻기 위한 어떤 원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원료의 형태가 있는 에너지들이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라면은 뭐 우라늄 같은 게 있을 거고, 우라늄 뭐 이런 원료가 있을 거고, 화력은 석유나 뭐 우리가 뭐 쓰레기 같은 거 태우는 열교환식 쓰레기 같은 거 태워서, 여튼간에 이것도 재료잖아요. 수력이라면 바다 혹은 강, 뭐 석탄이나 석유나 뭐 저 우리 세일가스, 세일오일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 얘네들은 다 어느 예를 들면 통에다가 담거나 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어떤 거의 유형화된 자원, 유형의 자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보면은 석탄, 석유, 가스는 큰 통이나 이런 데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안 할 때는 안 쓰고. 물론 원전 같은 경우는 한 번 키면은 뭐 3, 4년 동안 계속 쓴다고는 하는데 여튼간에 3, 4년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좋고, 뭐 화력이나 뭐 수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튼간에 상대적으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얘네들은 태양광, 풍력 혹은 지열은 특성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에너지의 총량을 알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면에서는 완전 특성이 꽝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크게 이슈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 아마 이제 그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뭐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 만드는 어떤 회사들이 생기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일본의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떤 일종의 그 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사고들이, 의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이것도 한 계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전은 안전하지만 사고가 나면 수습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게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튼간에 예를 들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최대 약점이 뭐냐면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성이 없거든요. 태양은 태양이 떠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게 불편한 거죠. 우리 사람은 밤에 잠자고 낮에는 일하고, 전 세계 여러 뭐 180개국인가 있는데 나라마다 해 뜨는 시간도 제각각이고. 근데 여튼간에 이게 스마트폰과 전기차, 이런 후쿠시마 같은 원전 사고가 나면서 사람들이 달리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배경적이라고 치면, 여튼간에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배터리로 저장하는 순간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옛날에는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니면 배터리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작아서, 여러 가지 제한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 사회적인 어떤 그 변화라든가 어떤 제품들이 이렇게 시장성이 좋아지면서 이제 관련 제품들의 특성과 용량이나 가격이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럼과 동시에 잘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뭔가 자원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를 그대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겠는 걸,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겠는 걸, 이런 개념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뭐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본 거죠, 저는 거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태양광은 비싸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은 수익 구조가 나쁘다 라고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태양광 쌉니다. 싸고, 이런 투자했을 때 그 시스템 규모 대비 그 동작 가능한 기간도 거의 20년 이상 되는 제품들이 많아서 유지보수 관리만 잘하면 음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튼간에 이런 사회적 어떤, 우리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있던 일본에서는 원전 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들도 많이 바뀌고 하고, 무엇보다 이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배터리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제어 기술, 에너지 제어 기술들이요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어 뭐 집에다가, 요새 아파트에다가 조그맣게 뭐 30와트 이런 거, 뭐 100와트짜리 패널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은 발전하고 우리는 다른 차선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반핵이나 원전 때문이 아닌,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소스가 항상 원전이나 화력이나 수력뿐이냐라는, 뿐이냐 혹은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태양광과 풍력, 그 태양 에너지나 풍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수집하는 기술, 여기 수집하는 기술, 이런 게 이제 많이 어려웠어요. 어렵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018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2000년도부터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이런 기술들이 계속 좋아져서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에너지를 제어할 수가 있고, 물론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수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 태양광만 얘기해도 우선 저장성이 아까 나쁘다고 말씀드렸고, 문제는 이게 균질하지 않아요.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태양이 떴다 안 떴다, 구름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 그 전력전자 기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력전자 기술이라는 게, 이게 제어기와 전력 소자, 이런 어떤 기술들이 지금 엄청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치 않게 우리의 스마트폰 혹은 우리 전기차 같은, 특히 우리 리튬이온 같은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 좋아지면서 이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면서 드디어 뭐냐면은 저장성이 없는 태양광을, 혹은
균질하지 않은 이 에너지를 여하튼간에 우리가 지지고 볶아가지고 뭐냐면 배터리에 전기 에너지를 포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걸로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배터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같은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는 뭐 사람 100명 갖다 놓고 물어봐도 원전이 안전할까요? 배터리가 안전할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터리가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물론 모든 배터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라게 되면 폭발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기존에 있던 에너지들보다 뭐 크게 불편하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단점이 있지만 이거는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인 거죠.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 나니까 아무도 감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원전 사고를 부각하려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혹은 지열 같은 어떤 이렇게 저장성이 없고 균질하지 않은 어떤 에너지원, 어떤 자연 상태에 있는 에너지 소스를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우리 디지털 전자 제어기나 전력전자 부품들이 발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요. 발전했고 우리 또 잡스 형님이 만들어 놓은 이 스마트폰 세계 그리고 우리 앨런 머스크 형님이 만든 전기자동차의 세계 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두 분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많은 또 발명가나 이런 혁신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배터리라는 거가 전기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어떤 에너지원의 형태로 부각이 되는 거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점을. 태양광의 미래가 없다라고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논리가 어떤 경제성의 논리를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맞는 말이었는데 요새는 맞진 않아요. 우선은 태양광 패널 말인데요. 패널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 저렴해요. 뭐 엄청이라고 하면 너무 또 1원이냐, 라고 공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패널 가격의 과거 정보와 비교하면 지금은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격세지감. 요새는 한 250W급, 300W급 패널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뭐 중국제 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요. 엄청 싸죠. 그러니까 집에 3kg짜리 3kW급 태양광 패널 달아도 패널 가격 합쳐봐야 200에서 300만원. 엄청 저렴한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소매 가격으로 말씀드린 거지, 이게 만약에 대량 발주 가격이면 아마 반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150만원. 여튼 간에 이런 재료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패널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태양광의 DC 에너지를 AC로 바꿔주는 이런 전자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가격들도 옛날에는 엄청 고가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제어하는 제어기랑 이런 전자 부품들의 기술 개발과 가격이 아주 낮아져 가지고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심지어는 외산 제품 아니더라도 한국, 대한민국 제품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특수한 어떤 정보를 가진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약간의 자본을 투자하면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를 이용해서 자기의 집에다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고, 요새는 캠핑 같은 게 유행하니까 이렇게 DCAC가 아니라 그냥 DC to DC로 하는 인버터들, 뭐 인버터보다는 컨버터가 원래 맞는 말인데, 여튼간에 이런 어떤 제품과 시장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고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데, 저는 경제성이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경제성이 아닌 다른 거, 그러니까 안정성이나 영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안 하세요. 여하튼 간에 석탄을 떼건 석유를 떼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CO2나 뭐 질소 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디젤 자동차 작년에 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같은 거 봐도 자동차에서 디젤 가스 좀 나온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석탄 석유 뭐 LPG는 뭐 우리 가스 에너지 LPG나 CNG는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여하튼간에 CO2 나오는 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여하튼간에 산소를 태워서 열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또 그때 원전까지 포함하면 원전은 원전 폐기물 나오잖아요. 핵 폐기물 10만 년 보관해야 된대요. 이거 수출도 못해요. 폐기물 우리 대신 묻어줄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폐기물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주 어딘가에다가 경주 방패장인가 만들었는데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진 났잖아요. 지진 한 방에 무너진 거지. 예를 들어 이제 여기 폐기장 안에 민간한테 공개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민간 사찰하고 맨날 공개한 상태로 감시해 보면은 분명히 그것도 어딘가 물이 셀 거라고요. 또 그러면 또 지금 일본처럼 지하 침출수에 방사능 물질이 섞여서 주변에 피해를 주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추정. 여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에너지들은 지금은 최고의 가격적 성능과 뭔가 이론을 다 댈 수는 있지만 그 있잖아요. 사용 후가 문제. 사용 후 남는 어떤 그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인류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CO2나 질소화물은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우리 지구의 CO2 양이 이게 많아지면은 우리가 온실 효과 이런 거 만드는 거고, 뭐 이거야 뭐 당연히 생명체한테 위협되는 거잖아요. 위협. 이거를 감안하면 이건 비용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사실은 비용으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예를 들어 진짜 이거 경제적으로 가치를 계산해 보면 이건 이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물론 만들 때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것도 말도 안 돼. 사실 발전소 만드는 비용이랑 따지면 이거는 차라리 P2P 투자 개념이죠. 이거는 개인들이 다 할 수도 있고 조그만 회사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거는 뭐 국가에서 개인이 원자력 발전소 못 만들잖아요.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랑 비교해봐도 태양광이나 우리 이런 풍력이나 수력이 훨씬 더 낫죠. 즉 경제성이 아닌 안정성 하고 지속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얘기의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기의 급이.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이름을 모르는 그 유튜버 분과 설정까지는 아니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대부분 그 원전과 관련된 혹은 우리가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논리가 이미 설치해 놨으니 많이 써서 전기를 최대한 하면 좋지 않느냐, 경쟁력이 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어,
경쟁력이 뭐 그러니까 만들어놨으니 쓰자까지는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대안은 나옵니다. 항상.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지금 원전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당장 이렇게 당장 뭐 철폐하면 다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일단 핵발전소 문 닫으면 좋은데 당장 닫으면 전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안이 보완책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에 뭐 진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30년 이내라도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땅에 원전보다는 원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한 에너지원들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보완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 요 얘기가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원전이 모든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대안은 있어요. 하고 이제 저는 우리 동국대 김익중 교수님, 전 이분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예, 반핵 운동 하시는 분이신데 전 이분 의견 이분이 물론 다양한 얘기는 하시는데요. 제가 집중적으로 듣는 건 그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제가 전력전자다 보니까 시장인데요. 시장 조사 뭐 자료인데요. 나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김익준 교수님 한번 탈핵 강의 들어보세요. 저는 뭐 반핵 운동 하시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자연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가 어,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입관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잘 안 나오죠. 저는 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기도 한데 우리가 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요새 뉴스 보시면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중국발 미세먼지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훌륭한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 그 이제 미세먼지 심한 날인가 그 화력발전소 그거를 몇 개를 좀 중지를 했거든요. 먼지가 심한 타이밍에. 그랬더니 먼지가 많이 줄은 게 보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경제적 논리의 관점이 아니라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삶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약간 불편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어떤 시민적 혹은 개인적 어떤 그런 의식이 발전하면은 저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바뀌고 어쩌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땅 면적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 대비 인구가 많다는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장점도 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거를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서 하고 에너지를 끌고 와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나 그 어떤 인프라에 공급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거를 시험적으로 해보기도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 뭐 이미 테슬라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테슬라 충전소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충전소를 설치해도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게다가 테슬라 또 우리나라도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충전 비용이 무료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무료일 것 같습니다. 무료인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 에너지를 다 태양광으로만 교체해도 그죠? 대단한 거죠. 사실은 에너지의 피크치 총량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사람이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최소 6시간 이상은 자잖아요. 한 6시간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성능이면 뭐 꼭 급속 충전 아니더라도 급속 충전은 비용 받아도 뭐 완충 같은 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해도 전력망에 큰 부하를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려는 거,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는 거를 당장 폐기하기 어렵다 한다면, 물론 폐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폐기한다고 해도 폐기된 원전에서 발생한 에너지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환경적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렇다고 없는 태양광 패널을 막 1억 개를 만들어서 당장 깔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 이제 원전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원전 원자력 발전소는요, 한 번 발전을 시작하면 그 핵 연료봉, 그 연료봉을 모두 태울 때까지 태울 때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 원전 발전의 최대 약점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 발전소처럼 껐다 켰다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발전을 개시하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에너지 총량이 있다면 항상 원전은 이게 원전이고요. 원전은 일정하고 여기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띵띵띵 이런 거는 이제 화력이 되는 거겠죠. 화력이 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맞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원전 발전의 특징이 나오죠. 원전은 에너지량이 항상 일정하게 생산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우리가 인간의 활동이요, 낮 시간에 주로 몰려 있고 밤에는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 시간에는 에너지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줄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력은 끌 수 있느냐? 물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뭐든지요, 그 시동 걸 때랑 시동 끌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화력도 발전량을 줄이는 거지 아마 정지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시스템이요, 우리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랑 굉장히 궁합이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의 고속 충전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요, 충전 에너지가 많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전 시간이 줄이면 에너지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쳐면 시간을 줄이면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국가 이 전기 시스템망이 화력이랑 원자력 두 가지가 있다고 치면, 이게 우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이제 개통 쪽에서는 그거를 또 HVDC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HVDC는 배터리 기반은 아닙니다만, 여튼 이런 게 어떤 배터리 같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어떤 기술들이랑 결합이 되면, 보통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이런 거랑 결합이 되면 굉장히 상호보완적으로 동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 소비량이 작을 때는 이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 놨다가 에너지 소비량이, 아이고 이거 뭐야, 많아지는 순간에는, 물론 원전이나 화력으로도 하지만 요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 ESS로 보완을 하는 거죠. 보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전은 일정하게 에너지를 만들고 폐기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화력도 에너지를 비교적 일정하게 만들고, 나머지 피크 부분, 이 피크 부분은 배터리 충전하는데 에너지를 밤에 배터리 충전하는데 썼다가 낮 시간에 꺼내주면 되거든요.
뭐 아마 이게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전기 시스템, 보통 우리가 전력전자라고 부르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제어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적대적이 아니라니까요. 상호 보완적. 아이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원전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물론 오래된 노후 원전은 빨리 철폐해야죠. 근데 새로 짓는 거는 뭐 지금 당장 공사 묻어버리면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노후 원전은 빨리 철폐해서 노후 원전에다가 핵 폐기물 보관하는 거 만들고, 새로 만드는 건 만들었으니 잘 써야죠. 잘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량상 이런 특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에너지가 안 쓰는 밤 심야 시간에 그 에너지를 이런 배터리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가능한 많이 운영을 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이런 타이밍에는 이 배터리 에너지를 가져오면 보완이 되죠. 점점 이걸 계속 지속 발전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줄고, 얘네 소스를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데에서 공급을 이제 받으면,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기술 문명의 혜택을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두 가지 에너지,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원전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쓰는 밤, 낮 이런 게 있을 건데, 이제 이게 여기 요때 에너지를 배터리, 우리가 보통 ESS라고 부르는 여기에 조정해 놨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요 시간에. 그러면 여하튼 간에 누가 보더라도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요량, 소비량이 좀 더 완만해지는 거잖아, 요렇게. 그죠? 하고 원전이라고 쳐도 원전은 뭐 원래 생산하는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시스템,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한 배터리라고 하니까 배터리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이런 전력전자 뭐 예를 들어 개통이라면 HVDC, 저전력이라면 인버터, 이런 등등의 기술들이 활용된 이런 그런 전자 시스템이 예를 들어 화력이나 원전이나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고요. 여하튼 간에 이런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고, 여기다가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계속 공급을 해가지고 보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인 타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장 쓰고 있는 걸 없앨 수는 없으니 얘네들이 충분히 더 규모가 커질 때까지 얘네들은 그냥 유지, 보수, 철폐 이런 쪽으로 가고, 얘네들도 유지, 보수 정도. 뭐 태양광 같은 거 번개만 맞추면은 전자 시스템에서 고장 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는 필요하다고 보고, 원전은 좀 줄여 나가는 걸로. 우선 노후 원전은 철폐해야 되고요.
신규가 문제인데, 신규는 철폐해야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투자가 이미 묻어놓은 돈이 있으면 빼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거 쓴다고 치고 더 이상의 새로운 거는 스탑. 더 신규는 스탑. 이런 식으로만 하면 현실 타협적인 어떤 원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마찬가지 반대로 전력전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시스템, 전기 에너지의 저장성을 전자 회로로 구현한 이런 현대 기술의 발전이, 이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현실적이며 경쟁력도 있을 뿐더러, 뭐 최근에 후쿠시마나 우리 지금 체르노빌,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있고, 시민적 공감이나 시민들의 이해만 좀 이렇게 더 된다면 우리가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하지 않고 아이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어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순간 다른 답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알아요? 뭐 10년 20년이든 간에 뭐 이 세상에 천재가 나타나서요, 태양광 풍력도 원전도 아닌 제3의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공해고 공해가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저는 그 에너지 지원하겠습니다. 지지할 겁니다. 뭐 혹시 아나요? 뭐 진짜 무슨 뭐 유명한 어떤 물리학자가 공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무슨 그런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발견해 가지고 이렇게 뭐 그게 뭐라고 하지? 막 뭐 어떻게 입자가속기에서 뭐 공간을 때리면 거기서 엄청난 전기가 나온다는 둥,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또 모르죠. 또 세상이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 가서도 이 세상의 답은 원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글쎄요, 되게 어렵네요. 뭐 천동설을 주장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야 할지. 이 사람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너무 한쪽 방향으로 매몰만 안 되면 저는 뭐 되게 좋은 답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만 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 땅에 살아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환경적으로 좀 오염 줄이고 좀 자연은 살리고 안전하고가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제일 최고입니다. 안전이 최고예요. 사실 안전이란 말에 이게 다 포함돼요. 안전이라는 말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해서 좀 오래 얘기했네요. 벌써 떠들다 보니까 뭐 40분이 흘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원전이 꼭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시대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나 유튜브만 통해서 보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보완적 에너지 시스템이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바로 만들 수 있고, 대체가 우리가 현재로서는 차선책 혹은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또 1차안이 될 정도까지도 왔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저는 뭐 반핵 운동이나 사회 운동엔 관심은 없지만, 뭐 애가 셋이다 보니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지면 좋긴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사고 같은 거 생기면은 우리나라는
면적당 인구도 많은 나라인데 좀 위험하잖아요. 뭐 그런 거 떠나서 그쵸, 한 얘기를 또 안 꺼냈네요. 이게 취업 자리랑도 관련된 건데요. 화력이나 원전은 이 시스템들이 대부분 수입하거나 우리가 생산해도 굉장히 생산자가 제한적이거든요.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원전 연료봉 옮기는 사람 아무나 길거리에서 아무나 뽑아서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원자력 공학과나 이렇게 특정 훈련을 받은 분들 아니면 이게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위쪽은요, 배터리 시스템이나 태양광 풍력은요, 당장에 우리나라의 공과 생들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전기, 전자, 컴공, 응? 뭐 정보통신, 일단 정보통신이죠. 뭐 기술이 엄청 좋아져서 기계과, 뭐 신소재나 어떤 소재 쪽 아니, 신소재, 나 화학과, 이런 일반 아주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돌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분야의 인력들을 다 필요로 하거든요. 게다가 설치 산업이라서 대학교 안 나와도요, 이렇게 기기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보통 필드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이런 기기 설치나 AS 같은 거 또 사람이 엄청 필요해요. 게다가 이거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요, 중소기업에서 다 되고요. 제품에 대한 인증만 나라에서 관리해주면, 진짜 요새 우리나라 정부에서 중소기업 뭐 만든다고 난리치잖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원전을 만드는 중소기업 10,000개 만들긴 어렵잖아요. 근데 뭐 태양광, 풍력, 재생, 배터리, 저장 시스템, 인버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10,000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만한 인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취업이나 시장의 어떤 고급 인력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에 나오는 그런 인력들을 흡수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다른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릴 말씀이긴 한데, 기술이라는 건요, 무한한 자유로 접근 가능할 때 시너지가 난다고 믿어요, 저는. 근데 확실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 발전소 테스트 해볼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조그맣게 만들어서 해볼 수 없잖아요. 근데 태양광, 풍력, 재생 이런 거는 학교 실험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뭐냐면 접근성이 좋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럼 또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측면, 그러니까 뭐 에너지의 영속성이나 뭐 이런 시장 그거랑 떠나서 우리 지금 이런 취업 시장이나 중소기업 발전 육성책이라는 측면으로 봐도 이게 훨씬 더 뭔가 사회 문제 해결에 우리 요새 젊은 친구들 이렇게 취업 시장 이런 거 하는 것도 훨씬 더 저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런 거 떠나서 순수하게 그냥 경제학적 입장에서만 봐도 사람을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이 이게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또 다른 그냥 우리가 뭐 에너지 기술이 발전한 이유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중소기업이나 젊은 인재들을 수용할 만한 굉장히 좋은 분야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동안에 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